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출제하는 문제는 실전에 좀 가깝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60점 나와야 되고요. 어쩌면은 한두 문제를 빼야 됩니다. 자기 성적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은 보통 제가 출제하는 문제를 1회부터 한 7, 8회까지 계속 푼다면은 제일 잘 나온 점수를 기준으로 2문제에서 3문제를 빼야 실전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쩌다 출제되는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시사적인 문제, 아주 예외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루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출제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빼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리고 주제들이 대체로 중요한 주제들 위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10점 이상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몇 년간의 경험을 비춰봐도 그 마지막 9월, 10월 동안에 10점에서 15점 올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려면은 틀린 부분들을 점검을 꼭 해서 그걸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1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1번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1번은 틀려도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 정답부터 먼저 체크해 드릴까요? 혹시 궁금하시나요? 실망은 나중에. 그럼 정답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2번인데 모든 활동과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있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말해요. 체계적인 지식. 체계적인 지식은 이건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규칙성. 어떤 법칙성. 이런 것들을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탐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3번을 체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3번의 관리적 측면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관리적이라 그러잖아요. 관리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측면의 행위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그냥 관리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이건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폭넓은 개념이에요. 관리 활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든 개발이든 여러 가지 측면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조사 하나가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애인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정신건강에도 괜찮죠. 다음에 2번은 3번은 4번 지문인가 1번의 4번 지문.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 간에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관계 개선.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5번은 별로 할 거 없죠. 부동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나 나라에 따라 가변적이고요. 다음에 2번 문제를 틀리면 안 되죠. 2번 문제는 1번이 정답이죠. 주상공 상호간에죠. 자, 이게 후보지, 이행지 구별할 때 이거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고 이것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죠.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하면은 택농임 하잖아요. 택농임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택지지역 안에서 주상공 얘네들 사이에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죠? 맞추셨나요? 이런 거 맞추셔야 돼. 다음에 2번에 집안이 절토되는 무너져진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고요. 3번에는 공지죠. 4번은 획지가 아니고 필지고요. 5번은, 자, 이거는 그냥 낮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약은 받지만 사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죠. 사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공법상 제약은 무조건 받는 거죠.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습니다. 공법상 제약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법상은 지우시고, 그죠? 사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갱지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지라고 하죠. 일본에서의 갱지는 우리나라에서의 나지와 같습니다. 다음에 3번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중성이죠. 자, 요거는 틀리더라도 뭐 별로 그렇게 실망할 내용은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강조한 것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부동성과 부중성은 파생 현상이 한 5, 60% 나온다고요.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은 한 대여섯 문제는 얘네들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중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맞는 표현이죠. 2번은 후보지나 이행지, 이런 방금 나왔는 이런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 전환이죠. 용도 전환은 절대량의 증가가 아니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부중성은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매립 등으로 농지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2번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5번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 용도적 공급이라는 게 바로 5번의 5번 지문에 나오죠, 지금. 5번의 5번 지문에 보면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중성과 관련이 있다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요게 바로 뭐예요? 예, 요게 바로 용도적 공급이란 말이에요. 경제적 공급이 용도적 공급.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예,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고요.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이거는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주제죠. 유량, 저량은 2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0% 확률이니까 예, 이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지대가 뭐예요? 지대는 토지 임대료죠. 예, 토지 임대료, 이거는 유량 개념이죠. 예, 근데 니은은요? 자산이잖아요, 자산. 그 앞에 실물이란 단어가 있든 없든 자산은 다 뭐예요? 예, 이거는 저량이죠.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디귿에 대부 비율이 있어요. 대부 비율이 뭐예요? 대부 비율 개념이 뭐예요? 대부 비율이.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이죠. 부동산 가치는 이거는 저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에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늘 똑같아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다면 이거 무슨 개념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는 언제 재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 시점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기준 시점이라는 거 왜 해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을 왜 해요?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왜 합니까, 이거? 감정평가사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게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게 의뢰를 했을 때 얼마인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얼마인지, 가격조사 완료했을 때 얼마인지, 그때 가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때 바뀐다는 게 무슨 개념이요? 이 저량 개념 때문에 아니에요, 저량. 이 저량 개념 때문에, 이 기준 시점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가 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량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 잔금이라는 것도 뭐예요? 부채 잔금. 이것도 언제 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다 저량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 비율도 무슨 개념? 저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100% 넘을 수 있다, 없다? 넘을 수 있다. 대출할 당시 그때 저량. 대출할 당시 그때는 100%를 안 넘게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대출해 준 후에 집값은 떨어지는데 빚은 쌓이고 이자도 못 갚으면은 이거는 늘어날 수 있죠. 이거는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100% 넘을 수 있죠. 그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 대부비율이 달라요.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저량이라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3억짜리 집을 살 때 60% 대부비율을 적용받아요. 그러면은 1억 8천 대출 받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자만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만. 원금 그대로 있죠? 원금 그대로 있어요. 이자만 갚아요. 집값이 2억, 예를 들어 8천으로 떨어져 볼까요? 2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빚이 안 늘었어요.
이자는 계속 갚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문제가 돼요. 그래도 대부 비율이 그대로 60%면 집값의 60%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지난 시점이 이렇게 됐어요. 1년 시점이 이자만 갖고 빚은 그대로 있는데 집값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1년 지난 시점에 60% 대부 비율이 똑같다 할지라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68이 48, 6이 16, 1억 6,800이죠. 맞나요? 1억 6,800. 집값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은 요렇게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대출 받은 건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값 2억 8천 분에 이 사람이 대출 받은 게 그대로 있잖아. 부채 잔금이. 집값은 떨어졌죠. 부채 잔금은 1억 8천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은 60%가 넘겠어요? 적겠어요? 모자라겠어요? 넘는단 말이지. 여기에 60%는 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출받은 거는 지금 잔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60%를 맞추려면 요 차액 있죠, 차액. 지금 이러면은 60%보다 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200만 원을 일시불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1년 만에 갑자기 1,200만 원을 구해서 갚아야 이 값의 60%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난 시점에는 이게 70%, 한 65% 된단 말이에요. 65%만 이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재느냐에 따라 이 대부 비율이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언제 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쓰러지는 사람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자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이자가 올라가는 건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담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돼?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이게 갚아야 된다고. 대부 비율이 60% 초과돼 버리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절약 개념이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생산량은 이거는 새로 지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는 기간에 따라 측정하는 유량이죠. 리을은 유량. 유량. 이러면은 거의 다 나왔죠, 벌써. 사실은. 이런 문제 풀 땐 꼭 이렇게 풀지 않고요. 기억과 니은만 벌써 봐도요. 기억은 유량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고 니은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기억이 왼쪽, 니은이 오른쪽에 있는 게 1번, 2번, 5번 중에 있잖아요. 그럼 1번, 2번, 5번 중에 생각해야 되고 디귿은 대부 비율 절량이죠. 그럼 디귿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디귿이 오른쪽으로 한 거는 1번, 2번 중에 있네. 그럼 1번, 2번 중에 차이가 있는 거는 지금 미음은 그대로 있으니까 리을만 오면 되네요. 리얼이면은 신규주택 생산력은 유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음과 비읍까지 안 내려가도 된단 말이에요. 미음은 소득은 유량의 대표적인 거고요. 맞나요? 비읍은 재고는 이제 저량의 대표적인 거고요. 다음에 5번도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명시적으로 여기 정답 2번을 안 적을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서 4번이 몇 번이 정답이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5번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요거는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틀린 거죠. 금리 인하는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 아니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른 거는 기초 개념입니다. 수요량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 변화 됐죠?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6번은 4번이 정답인가요? 답이 이상한가요? 한번 볼까요? 1번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부동산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맞죠? 그 앞에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얘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정상제를 염두에 둔 거예요. 정상제 또는 열등제. 열등제는 예외적이죠. 열등제는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를 감안해서 일반적이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항상 그렇게
뒤처리를 못하냐고. 애가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애들은 지가 한 번이라도 했는 거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엔 했는데 이른다고요. 괜히 반발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설득력도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너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뒤처리가 약하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뒤처리가 깔끔치가 못하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감안한 표현이에요. 다음에 2번은 생산 기술의 향상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생산 기술 향상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면, 자, 이게 공급 증가면 사실은 여기 제가 이걸 더 쓴다면은 이게 수요 증가잖아요.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의 이동이 어떻게 이동해요? 우상향 이동이죠. 우상향 이동. 오른쪽이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상향, 위는 가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향 이동은 균형량은 증가, 균형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는 우하향 이동이죠. 우하향 이동이면은 균형량은 증가, 균형 가격은 하락.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이동의 방향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2번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수요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해요. 이 수요면이라는 말은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대체재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수요면에서의 대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공급면 또는 생산면에서 대체재는 거의 써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요면에서의 대체재가 생산면에서의 대체재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와 귤, 수요면에서 대체재예요, 대체재가 아니에요? 수요면에서 대체재 맞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농민 입장에서는 사과 생산할까, 귤 생산할까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후가 안 맞는데. 기후가 안 맞잖아요, 기후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수요에서 보완제가요. 수요에서 보완제는 커피와 설탕이에요. 커피와 설탕.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산에서의 보완제일까요? 이게 이 보완제인데, 보완제인데, 보완제. 생산에서의 보완제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두부하고 콩비지 있죠. 두부하고 콩비지. 이런 거. 또 소고기하고 소가죽 이런 게 생산에서의 보완제예요. 생산에서의 보완제는 하나를 생산하면서 같이 생산되는 거예요. 주로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주로. 예? 이게 수요에서 보완제 맞아요? 이게 소고기 먹으면서 소가죽도 뜯어 먹어요? 안 되잖아 이게. 수요면에서 보완제하고 생산면에서 보완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대체재 보완제 하면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고요. 수요면에서 말하는 거고, 생산면에서는 대체재 보완제를 얘기할 때는 생산면이라고 써줘야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래야만 푸는 사람이 안 헷갈린다고요. 근데 시중에 문제들을 보면은 그냥 대체재 해놓고는 뒤에 갑자기 공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말을 빠뜨린 거예요. 생산면이란 말을 빠뜨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도 없고요. 경제학에서도 별로 출제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이상하게 부동산학계로 넣으면 이상한 경제학이 생겨요. 하여간 수요면에서의 대체재, 이게 명시적으로 말해준 거죠. 헷갈릴까봐 그것도. 대체재 가격이죠, 가격.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 말이에요. 수요면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 가격 변화 방향과 당해 재화 또는 대상 재화, 우리가 살펴보는 재화예요. 대상 재화 또는 당해 재화 수요가 어떻게 돼요? 당해 재화 수요가 같은 방향이라고요. 수요 뭐라고요, 결국? 수요 감소라고요. 대체재 가격 하락이면 수요 감소라고요. 수요 감소면은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수요 곡선이 좌하향 이동이죠. 좌하향 이동. 그러면은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 균형 거래량은 이 단어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균형 가격은 하락이죠. 맞나요? 근데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고 돼 있죠.
3번이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많이 틀리셨나 봐요. 아, 맨날 틀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 근데 이걸 맨날 공부하시나 봐요. 맨날 틀리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걸 이렇게 일관되게 기억해야 돼요. 지금 소득 변화하고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이거 늘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변화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재? 정상재. 소득 변화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 정상재.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다 그랬죠. 여기가 증가할 때, 요거를 흰 걸로, 여기가 수요가 감소할 때, 이런 무슨 재라고요? 열등재란 말이에요. 이게 떨어질 때는 위도 같이 떨어지고, 이게 떨어질 때는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짝지은 게 지금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변화 방향이 반대로 기억하면은 열등재. 같은 방향으로 기억하면 정상재란 말이에요. 근데 관련재 가격에서는 그 관련재 가격의 가격,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여기가 가격. 그 관련재 가격이 올라갈 때, 대상 재화 수요가 증가하면은 무슨 재? 대체재라고, 대체재.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상재 수요가 증가,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대상재 수요가 감소, 이렇게요. 왜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뒤에 교차 탄력성 가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소득 탄력성에서 분모, 분자가 같은 부호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분모가 플러스일 때 분자도 플러스,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 분모도 마이너스, 분자도 마이너스. 같은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든 플러스 분의 플러스든 이게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 무슨 재? 0보다 크면은 정상재. 같은 방향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 방향이면은 분모, 분자,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는 분모는 플러스인데 분자는 마이너스고, 분모는 마이너스인데 분자는 플러스면은 이게 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재? 이거 공부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연결되니까. 여기서도 지금 관련재 가격 변화, 수요 변화, 이게 대체재의 경우에 어떻게 해요?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탄력성은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같은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라면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B재 수요가 증가한다. 같은 방향은 플러스란 말이에요. 같은 방향 무슨 재? 이게 0보다 크고 대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가 관련재 가격이 올라갈 때 대상재와 수요가 내려가는 거는 무슨 재? 보완재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분모, 분자,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니까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분모, 분자, 부호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은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4번은 매도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였다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을 내놨던 것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급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공급 감소라고 생각해야 되지. 맞죠? 공급 감소면은 이게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상향 이동이죠. 그러면은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맞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요거는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는 우하향 이동, 거래량은 증가, 가격은 하락. 됐습니까?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됐고요. 자, 이제 7번을 보시면 7번은 자, 요거는 뭐를 묻는 문제인가 하면은 요구 수익률 아시죠? 그 요구 수익률 개념하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벌 수 있는 이득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결합해서 이걸 요구 수익률 개념하고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어요?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하고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얻는 수익은 어떤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소득 이득에도 얻을 수 있고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죠.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입으로부터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은 시세 차익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 투자 수익은 항상 두 가지죠. 항상 두 가지. 자, 그래서 이게 소득 이득률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자본 이득률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는 이걸 이제 안 알려주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자본을 갖고 있는데,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본시장에 투입을 해도 이 말이에요. 자본시장에 투입을 해도 몇 프로는 벌어요. 근데 그 자본시장에서 이 속 편하고 맘 편하게 그 몸 편하게 벌 수 있는 거 포기하고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사려고 하는 거예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이렇게 막 불안불안하고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얻는 것보다는 여기서 얻는 게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무위험률은 국공채 수익률이에요. 국공채 수익률. 이거는 시장에서의 자본 수익률보다는 많이 낮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닌가? 제가 지금 잘못 봤네. 지금 엉뚱한 거 보고 있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완전히 다른 거 보고 있었어요. 제가 뭘 봤죠? 지금 도대체 제가 뭘 하고 있었나요? 지금 요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지금 막 어제도 하루 종일 문제만 있다 봤어요. 저기 뭐죠? 여기 마지막인가요?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어제 하루 종일 만들다 왔어요. 이제 문제가 머릿속에 팽팽 돌고 있어요, 지금. 또 다음 주까지 또 만들어야 돼요. 미치겠어요, 지금. 문제 만드는 것 때문에.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 임대료 탄력성 0.4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5% 상승하였고 소득이 10% 상승하였다면 자, 이게 두 개 다 변했죠. 가격만 변한 게 아니고 소득도 함께 변했잖아요. 근데 탄력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임대료 탄력성은 몇이라고요? 0.4. 임대료 탄력성은 0.4. 이 소리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수량이 0.4배 변한다 이 뜻이에요. 0.4배 변한다. 이 탄력성은 기본 개념이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0.4배요? 임대료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얘가 갖고 있는 의미로 봐야 돼요. 의미. 이 숫자들은 다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쉬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의미.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 근데 소득 탄력성 0.5라 그랬죠. 그럼 소득 탄력성이 0.5라는 얘기는 이 0.5의 의미가 뭐라고요? 0.5배 변한다고. 0.5배. 뭐의 0.5배? 그렇죠. 소득의 0.5배 변한다 이 뜻이거든. 근데 지금 임대료가 몇 퍼센트 바뀌었다 그랬어요? 임대료가 5%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5% 변했으면 그 수량은 요것의 몇 배? 0.4배 변한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소득은 몇 프로 변했다고요? 소득은 10% 변했어요. 그러면 소득은 10% 변했는데 그것의 몇 배? 0.5배 변한다. 여기 나온다. 수량이. 그럼 수량 변하는 게 일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는 금방 계산되죠. 여기 5% 계산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주의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주의를 하면 되는데 그 안 되면은 두 개 차이를 생각하면은 3%쯤 되겠죠. 그러면 3번, 5번 중에 찍으면 되지. 7%는 넘네. 더하면 7%, 빼면은 3%인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와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와도. 근데 자, 임대료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임대료가 올랐으면은 상식적으로 임대료가 오르면은 이게 수량이 줄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줄겠죠, 이거는. 이게 올라가면은.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이 말이에요. 소득이 늘어났죠? 수요가 증가요, 감소요? 증가요? 여기 왜 증가요, 여기는? 일반적으로니까. 일반적으로니까. 여기가 양수잖아요, 양수. 소득 탄력성이 양수죠. 저기 맨 끝에 뭐라고 적었어요?
소득 탄력성 저 맨 위에, 왼쪽 맨 끝에. 그럼 카메라가 저 끝에 가야 돼요. 나를 비추면 안 되고. 저 끝에, 맨 끝에, 소득 탄력성, 맨 끝에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정상제라고 돼 있죠. 지금 양수로 줬잖아, 여기. 얘는 양수로 주면은 정상제고. 다시 이쪽으로 와요. 음수로 주면, 제가 지금 카메라 감독도 하고 있어, 지금. 음수로 주면은 열등제란 말이에요. 양수로 줬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면은 같은 방향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는 플러스 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합 비율은, 결합되면은 서로 상쇄된 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럼 3%가 증가, 이렇게. 됐나요? 다음에 8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1번은 어렵지 않죠. 상황이 변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 신속히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특히 뭐가 어렵나요? 어떤 거 조절이 어려워요? 공급 조절이 어렵잖아요. 공급 조절은 바로바로 만들어내기 힘들죠. 수급 조절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8번은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수급 조절 곤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이런 지금 8번에 1번 지문 있죠? 이런 문제가 지금 1번에 나왔으니까 더 쉽긴 한데 이게 뒤에가 있어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뒤에가 있어도 맞춰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시험 칠 때마다 뽑아봐요. 시험지 딱 받아보는 순간 한눈에 이거는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뽑으면 여기에 21개 나와요. 요런 게. 근데 왜 공부를 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합격이 안 될까, 그만큼? 그게 뭐 때문인가 하면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일단. 40번까지 못 가는 거예요. 40번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요. 다 읽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려운 거를 풀고 막 붙들고 앉아 있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니까 뒤에 쉬운 걸 못 푸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지문이 뒤에 있을 때가 문제예요, 뒤에. 이런 지문이 뒤에 있으면 앞에 어려운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어려운 지문들을 읽으면서 머리를 몇 번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뒤에 가서 읽을 때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 모르면 일단은 패스하라고요, 패스. 패스하고 뒤에 있겠지 하고 지나가시라고요. 근데 5번까지 가도 없어. 그러면은 문제 자체를 패스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40분까지 보면은 그런 문제를 21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문제 중에서 아무리 운이 안 좋아도 거의 20개 중에서 찍는데 2개 못 맞추겠어? 21두 문제 맞추는데 한 2-3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합격했다니까요.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은 1년 동안에 한두 번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9월 마지막 수업, 10월 그 특강 때도 눈을 맞추기를 두려워했어요. 눈을 맞추면 피해요, 이렇게. 그 눈길에서 이 자신 없어 하는 게 보여요. 근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했어요. 계산 문제 11문제나 나왔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도 진짜 이 숫자만 보면 울렁증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전화 통화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정말 궁금했거든요. 마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험지하고 제가 그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맞춰야 돼 이렇게 21개인가 그랬어요. 21개 이렇게 됐는데 그 계산 문제 11문제 빼고 나머지 한 8문제 뺀 거예요. 여기 8문제는 좀 헷갈리겠다 어렵겠다 하는 것들 빼니까 한 21문제 되는데 요거 맞췄냐? 맞췄대요. 맞췄대요. 그거 21개를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게 아니고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으면 이거는 기본으로 맞추는 것들은 다 맞춘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맞춰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다가 약간 헷갈릴만 한 것들을 맞췄어. 그렇게 해서 23개를 맞춘 거예요. 23개. 자기가 스스로 푼 거 2개 하고 합쳐서.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1개 모자라잖아요. 근데 11문제 계산 문제 중에서 그래도 2개는 풀었어요. 2개를 풀어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1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1문제 계산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그러면 계산 문제 11문제 중에서 2개는 풀었는데 나머지 9개 중에서 찍은 게 2개 또 맞았어요. 그러니까 3개가 남았어요. 67.5. 한 번도 60점 넘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민법도 그런 식으로 6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사람이 합격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 공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 친구하고 같이 잘 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친구도 그 학원에서 합격한 게 신기했던 친구라 그래요. 두 친구가 그렇게 합격한 것이 신기한 올해가 궁금해요 이제. 원래 이제 2차를 합격해 1차만 합격했거든. 근데 원래 합격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년에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야 될 걸 틀리지 않으면 합격한다고요. 어려운 거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안 틀려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1번은 됐고요. 나머지는 별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다음에 9번은 부동산 경기 순환 각 국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보통 이렇게 시장 특성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고요. 경기 변동론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지금 원래는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고요. 9번은 원래는 국면보다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에서 조금은 더 중요하긴 해요. 최근에 계속 국면에 대한 거를 많이 물었거든요. 그렇지만 요거는 뭐 이 정도는 이제 다루어 봐야 되는 거니까 보기는 합니다. 자, 1번의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이며 일반 경기 변동과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순환한다.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역순환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금의 유용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반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조 유통 활동이 잘 굴러간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 필요한 부동산이 어떤 거예요? 제조 유통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공업용, 상업용 부동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자금이 막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후순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시장을 말해요.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들에 의해 지탱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또는 실수요자, 소규모 주택 또는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하향시장에서 공실률은 증가하고 이거는 맞지만 매수자가 거래를 당기려고 하진 않겠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자는 자꾸 늦추려고 하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쉬운 지문이고요. 다음에 4번 지문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 투기적 요소가 개입된다 이런 말 있죠. 요거는 회복시장에 있습니다. 상향이 아니에요. 상향이면은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태예요. 투기적 요소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회복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지문에는 상향시장에서 뭐를 내포한다는 걸 조심하시고요. 상향시장에서는 후퇴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걸 조심하시면 돼요. 후퇴 가능성을 내포한다. 나머지는 뭐 매도자로서 상도하수 생각하면 되죠. 매도자 중심이 된다. 됐고요. 다음에 10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뭐 틀려도 뭐 애석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3번. 자, 지금까지 10번까지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10타수 몇 안타인가요? 잘 나왔나요? 잘 나왔습니까? 예? 우수수예요? 아니면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왔습니까? 사실 제가 출제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오늘 문제를 어렵게 푸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근데 정답을 보면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전에서도요, 어려운 지문이 정답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문을 정답이 되게 하는, 제가 이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되게 하는 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만들면서도, 야, 이거 어려운 지문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한 거 별로 없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들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가끔은 이제 몇 개는 섞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수는 생각보다 잘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1번에, 그 10번에 1번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 이게 뭐예요, 이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는 공공재죠, 공공재. 공공재를 지금 돌려서 말한 거예요.
공공재는 시장 실패 원인 맞죠? 그다음에 불완전 시장 존재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돌려놨잖아요. 불완전 시장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재화가 생산되지 못하게 함으로 이게 뭐예요? 과소 생산 이런 식으로 지금 비틀어놨다고요. 그냥 불완전 시장은 시장 실패 원인 다들 아시죠? 그냥 불완전 시장은 시장 실패 원인을 다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완전 시장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독점이나 과점이죠. 얘네들은 담합을 하거나 지멋대로 가격을 결정하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된다고요. 얘네들은 무슨 생산이 된다고요? 과소 생산이,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되지 못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돼요. 경쟁체제를 만들어요. 경쟁체제. 그러니까 예전에 SK텔레콤이 점유율 50% 넘으니까 SK텔레콤 새로 신규 손님 신규 가입 못 받게 했잖아요. 이걸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소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약간 비틀어 놨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비틀어 놨단 말이에요. 비틀어 놓은 3번이 정답 지문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건 약간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되게 했으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 다들 아시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해요, 과소 생산해요?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 이건 다들 안단 말이죠. 이걸 외우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상태가 부의 외부 효과가 돼 있는 상태, 부의 외부 효과 상태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 맡겨놓은 상태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뭐라고요? 과다 생산 이 상태가. 만약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개입한다면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이거를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시멘트 공장 생각하라고 해서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이 규제 안 받으면 막 생산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생산된다고요. 그럼 얘를 규제를 하는 게 정부가 개입이죠.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공급이 줄죠. 요게 지금 어떤 상태? 요게 적정 생산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공급 곡선이 적정 수준보다 어디 있어요? 적정 수준보다 우측에 있잖아요. 우측에.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 이게 적정 수준. 이게 적정 수준보다 우측에 존재합니다. 좌측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나요? 그렇게 비틀어 놓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틀려도 괜찮다고. 일부러 비틀어 놨으니까. 어렵게 해놓으니까. 이런 거 맞추면은 예의가 아니에요.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얹잖아요. 틀리라고 낸 거를 틀려야지. 이런 거는 틀려야 돼. 그 다음에 그 외부 효과에 대하여 시장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게 되는 경우 이거는 내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시장 내부에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주거나 받으면 그거는 내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로 인한 역선택 도덕적 해이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요거는 그냥 요 정도. 역선택 도덕적 해이라는 게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런 게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있다는 정도면 충분해.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정보의 비대칭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다. 또는 불완전 정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정도면은 됐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죠. 토지은행 개정을 통해서 하고요. 2번이 틀렸죠.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가 가능하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정부가 매각을 하든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사회로 환수할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12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인데 이게 작년에 너무 많이 출제됐습니다. 원래는 10분의 7인데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10분의 7인데 작년에 3문제나 출제됐어요.
미친해. 예, 그러면서 감정평가론이 출제가 안 됐어요.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감정평가론에서 두 문제가 덜 출제되면서 여기에서 두 문제 더 출제됐어요. 차라리 이게 더 쉬울 수 있는데, 예, 근데 작년에 이제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와도 한 문제. 그러니까 원래는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요. 예, 너무 많이 출제가 돼버려서.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그 1번 지문에 보시면 이 법에 따라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이다. 그죠? 토지 가격에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입니다. 다른 건물 가격은 안 해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공시를 안 합니다.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고요. 다음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봐버리죠.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맞죠?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 이렇게 돼 있죠. 그 과세 등 업무라고 돼 있을 때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표준주택 가격은 지금 4번, 5번이 모두 표준주택 가격을 얘기하고 있죠. 표준주택 가격은 효력이 4번 한 개밖에 없어요. 표준주택 가격은 오로지 뭐 할 때만 사용되는 거예요? 네,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됩니다. 딱 효력이 한 개밖에 없어요. 표준주택 가격은 뭐 할 때만?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돼요. 요거 산정 기준이에요. 근데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요 두 가지는 그 과세 등 업무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과세 등 업무와 그리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하면은 뭐예요? 정보 제공. 요거 정보가 키워드. 됐죠? 자,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 요거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13번부터 좀 쉬겠습니다.